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의 표현은 훌륭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너머의 또 다른 감정을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진솔한 애정 표현이 아닌 자만심이 드리워진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낮은 신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결혼은 자신의 집안 위신을 떨어뜨릴 거라던가 그래서 마음은 있었지만 그녀의 집안을 생각해 지금까지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점 등을 열심히 설명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뿌리 깊게 박힌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같은 남자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그녀의 생각은 한순간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잇따른 다시의 이야기에 심한 모욕을 느낀 그녀는 결국 그에 대한 신락 같은 동정심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엘리자베스는 침착하게 답변하기 위해 자신을 자제하려고 애썼다. 다시는 그녀가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모든 것을 보상받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자신의 청혼을 그녀가 승낙하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런 자신감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제 대답과 상관없이 우선 감사하다고 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말조차 할 수 없군요. 저는 한 번도 당신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 적이 없어요. 다시 씨 역시 마지못해 제게 호감을 품으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라면 그 감정을 극복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테죠.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던 다시는 당황스러움 못지않게 분노를 느끼는 듯 했다. 낯빛이 창백해지고 마음의 동요가 얼굴 곳곳에 드러났다. 그는 냉정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끔찍했다. 마침내 그가 온기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힘들게 기대한 대답이 고작 이런 것이군요. 당신이 왜 제 청혼을 거절하는지 그 진심을 알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저도 물어볼 말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모욕하면서도 왜 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설령 제가 무례했다면 이것으로 그 무례함에 대한 약간의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화를 낸 까닭은 이것 말고도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영원히 짓밟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나요?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시의 안색이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 대신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 일에서 당신이 맡은 부당하면서도 비열한 역할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어요. 당신이 그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마음의 동요 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사실이 아닌가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러자 다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 빅리를 당신의 언니와 헤어지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일이 성공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저 자신보다 빅리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이 예의 바른 말의 속뜻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생각을 포기했다. 제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몇 달 전 위컴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됐죠. 당신은 그의 일에 관심이 많군요. 다시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아까보다 더 침착함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불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의 불운이라고요? 하긴 기구한 불운이었죠. 다시가 경멸하듯 말했다. 그 책임은 당신한테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던 재산을 박탈하고 그가 마땅히 맡기로 한 자리도 빼앗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의 불운을 경멸과 조롱조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외쳤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군요. 다시가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은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만약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망설인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려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저는 방금 털어놓은 감정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신분이 낮은 당신의 친척에 대해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길 기대하신 건 아니겠죠? 저는 단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순간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잘못 아셨습니다. 좀 더 신사다운 태도로 청혼을 하셨다면 제가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청혼을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또다시 그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의 태도는 아주 오만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 멸시했죠. 당신을 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알겠군요. 시간을 너무 빼앗아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시는 재빨리 방에서 나가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몸에서 힘이 와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30분 동안 엉엉 울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되새겨 볼수록 그녀의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다시의 청혼을 받다니, 그가 여러 날 동안이나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던 친구의 결혼과 똑같은 경우인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다시의 치욕적인 오만함, 제인에 대해 그가 한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이나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인정한 행동, 위컴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태도와 잔인함, 이런 것들이 다시에 대해 순간적으로 솟아났던 애정을 앗아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실타래처럼 뒤엉킨 간밤의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기로 했다. 공원으로 나간 그녀는 자주 걷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뒤 엘리자베스는 공원 안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뒤돌아섰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다시였다. 다시는 거만하면서도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고는 뒤돌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편지를 뜯어보니 손으로 빽빽하게 쓴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쩌녁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해서 당신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할 생각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당신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갖고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읽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저는 공정함이라는 관점에서 감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젯밤 당신은 그 성격과 비중이 전혀 다른 2가지 종류의 잘못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빅리와 당신의 언니를 갈라놓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위컴 씨의 장례를 망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2 문제에 대해 해명하려 합니다. 제가 하트퍼드셔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빅리가 당신의 언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전에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끔 보았기에 그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더필드 무도회에서 제가 당신과 춤을 추는 동안 윌리엄 루커스 경이 들려준 우연한 정보를 듣고 당신의 언니에 대한 빅리의 관심이 어쩌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친구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으며 제인 베닌 양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언니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나 태도는 쾌활하고 친절했습니다만 그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관해 당신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겠죠. 제인 양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2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어쩌녁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친구는 배우자의 집안이 제 경우만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 결혼을 반대한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 어머니 쪽 친척들의 낮은 신분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 어머니와 세 동생들이 그토록 자주 보여주고 심지어 당신 아버지조차 가끔 보여준 무례한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로 다시 한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해드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과 당신의 언니는 뛰어난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있으며 행동도 그런 비난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못지않게 빅리의 누이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언니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빅리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결혼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에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비로소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겸손한 빅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제 판단을 더 믿어주었죠. 여기까지의 저의 행동에 대해 제 자신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은 당신의 언니가 런던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만났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의 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제가 모르고 한 일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위컴 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또 다른 비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음으로써 제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버지의 관리인이었던 위컴 씨의 아버지는 매우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희 집안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조지 위컴의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그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실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와 나이가 비슷한 저는 그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제 아버지 앞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교묘히 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성직자가 된다면 그에게 수입이 좋은 성직 자리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그에게 따로 1,000파운드의 유산도 남기셨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컴 씨는 성직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신 법률을 공부하겠다면서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1,000파운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가 성직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기꺼이 3,000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성직 자리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 성직 자리가 나오자 법률 공부를 게을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온 그가 다시 성직자가 되겠다며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요구를 거절했죠. 그러자 그는 저를 비난하고 원망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저를 매도했습니다. 그 이후 그와 저의 교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그가 또다시 제 삶에 뛰어들어 저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도 잊고 싶고 또 지금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하지 않을 가족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은 제 비밀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인 제 누이 동생 조지애나는 지난 여름 학교를 마치고 그 애의 교육을 맡아줄 영부인과 함께 램스게이트로 갔습니다. 그때 위컴도 따라갔죠. 위컴과 영부인이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으니 저희가 속았던 거죠. 위컴은 영부인의 협조를 받으며 조지애나에게 접근해 그의 호감을 샀고 마침내 함께 도망가기로 설득했습니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 그에 대한 기억이 있어 그를 좋게 생각한 탓도 있고 또 너무 어려서 사리 판단을 잘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이 도망가기 이틀 전에 제가 갑자기 누이 동생을 만나러 램스게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만난 조지애나는 자신의 행동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컴이 노린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3만 파운드나 되는 제 여동생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겠죠. 위컴 씨가 어떤 거짓말로 당신을 속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 당신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쩌냐에는 제 자신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에 쓴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피츠 윌리엄 대령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 불가피하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신의 가호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엔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다시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고 있던 그녀는 편지에서 해명하는 모든 내용을 전혀 믿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이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녀는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팽개친 그녀는 다시는 읽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위컴에 관한 내용을 읽고 또 읽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남자 중 한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다른 쪽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진실을 가려낸단 말인가. 그녀는 위컴에 대한 좋은 점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찾아낼 수 없었다. 외모나 목소리, 태도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지애나와 관련된 내용은 어제 아침 피츠 윌리엄 대령과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다시는 피츠 윌리엄 대령이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물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잠시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다. 대령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없다면 다시가 무모하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모집에서 처음 위컴을 만난 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표현한 말 하나하나까지도 아직 생생했다. 그러다 문득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그런 사적인 말을 할 만큼 그가 생각이 얕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전에는 이런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가 말하는 태도 역시 교양 있어 보이지 않았고 말과 행동도 일치하지 않았다. 다시를 만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다음 주에 열린 네더필드 무도회는 피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또한 네더필드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녀 외에 아무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들이 떠나자 마음 놓고 떠벌린 일도 기억해냈다. 다시의 아버지를 존경하기에 그의 아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부당한 행동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면서도 말이다.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지금까지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음을 통감했다. 내 행동은 정말 비열했어. 그녀는 부르짖었다. 나는 통찰력과 재능을 내세우면서 언니의 관대한 마음을 멸시하고 불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랑에 빠졌더라도 이보다 어리석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편견이 내 잘못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고 다른 한 사람은 내게 특별한 호감을 보여 기뻐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두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 자신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 엘리자베스는 제인에 관한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가 제인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인은 빅리에 대한 감정이 열렬하긴 했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가족들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에 이르자 엘리자베스의 수치심은 더욱 깊어졌다. 자신과 언니에 대한 칭찬이 있었지만 그다지 위로가 되진 못했다. 제인이 실현당한 이유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더욱 슬펐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의 편지를 하도 많이 읽어 외우다시피 했다.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면서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해갔다. 다시가 청혼할 때의 태도를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동안 그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가를 생각하면 그 분노의 화살은 오히려 자신에게로 향했다. 또한 그가 실망했을 것을 생각하니 동정심마저 잃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애정에 고마움을 느꼈고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존경심도 들었지만 청혼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진 않았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 자신의 과거에 한 행동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며 후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들의 결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것들은 결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린 딸들의 버릇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다. 또한 스스로도 결점이 많은 어머니는 딸들의 잘못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되레 부추기기까지 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키티와 리디아의 어리석은 행동을 고쳐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그러나 어머니인 베니 부인이 그 애들을 감싸기만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약하고 신경질적인 키티는 언니들이 충고하면 언제나 섭섭해하기만 하고 고집불통인 리디아는 언니들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애들은 어리석고 게으른 데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으며 허영만 가득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제인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다시의 해명으로 빅리에 대한 감정이 예전처럼 좋아지자 제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엘리자베스는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내 우울해했다. 그녀는 헌스퍼드 방문 일정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다시는 편지를 건네준 뒤 곧바로 이곳을 떠난 것 같았다. 마침내 헌스퍼드를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그들은 전날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로징스를 방문해 캐서린 부인에게 인사를 전했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샬럿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물론 콜린스의 장황한 인사도 이어졌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 런던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가 지났다니.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키던 마리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지. 엘리자베스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징스에서 9번이나 점심 식사를 한 데다 2번이나 차를 마셨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리아의 말을 듣던 엘리자베스가 혼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가 숨겨야 할 얘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제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마리아가 런던에서 하트퍼드셔로 출발한 것은 5월 둘째 주일이었다. 베니 집안의 마차가 그들을 맞이하기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여관 근처에 이르렀을 때 키티와 리디아가 위층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들은 모자 가게에 들르고 식사를 예약하면서 1시간 이상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키티는 언니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잘 차려놓은 식탁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근사하지 않아? 정말 놀랍지? 리디아가 덧붙였다. 언니들을 손님처럼 잘 대접하고 싶었어. 하지만 언니들이 돈을 좀 빌려줘야 돼. 가게에서 돈을 몽땅 써버렸거든. 그러더니 자신이 산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이 모자 어때? 뭐 아주 예쁘진 않지만 조금만 손질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 집에 가서 다 뜯은 다음 근사하게 다시 만들 거야. 언니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그녀가 덧붙였다. 예쁜 셰틴을 사서 장식하면 그런대로 괜찮을 거야. 그리고 올 여름엔 어떤 모자를 쓰든 상관없어. 2주일 뒤면 군부대가 메리튼에서 철수하니까. 그게 정말이야? 엘리자베스가 잘 됐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브라이튼 근처에서 캠프를 차리고 야영할 거래. 여름에 아버지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도 만사를 제쳐놓고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기도 하겠다. 맙소사. 브라이튼 거리와 텐트마다 득실대는 군인들이라니. 메리튼에 주둔한 작은 연대 하나와 매달 열리는 무도회에도 신물이 났는데. 언니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멋지고 근사한 뉴스야.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자 리디아가 말했다. 위컴 씨에 대한 얘긴데 그가 메리킹하고 결혼할 염려는 없어.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거든. 위컴 씨는 이제 안전한 거지. 메리킹이 안전한 거겠지. 그런 어리석은 결혼을 면했으니까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표정을 굳히며 빈정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모두들 다정하게 그들을 맞아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리고 싶은 충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니와 관련된 내용만 빼고 모두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놀라지 말라고 경고한 뒤 다시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제인은 몹시 놀란 듯했다. 그러나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다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제인은 동생이 그런 청혼을 받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다. 또한 다시가 그토록 서툴게 자신의 감정을 전하지만 않았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일었다. 제인은 낙심했을 다시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동정을 보냈다. 다시 씨는 네가 당연히 청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 절대 그렇게 보여선 안 됐는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망도 더 컸을 거야. 제인이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며 말했다. 그렇긴 해. 정말 안 됐어. 하지만 다시 씨는 나에 대한 감정을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언니는 내가 다시 씨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나무라진 않겠지? 나무라긴 너처럼 현명한 애가 잘 생각하고 판단했겠지. 하지만 위컴 씨 일에 대해서는 내 잘못을 피할 수 없어. 엘리자베스는 조지 위컴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주었다. 제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런 정도의 사악함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지껏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다시가 오명을 벗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고 제인은 무척이나 애를 썼다. 어떻게 해도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 될 순 없어. 한쪽이 진실이라면 다른 쪽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지. 난 다시 씨에게 더 신뢰가 가지만 언니가 어느 쪽을 믿을지는 언니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위컴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다시 씨는 정말 가엾구나. 리지,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엄청난 실망에다 너까지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야. 게다가 여동생에 관한 그런 좋지 않은 얘기까지 털어놓아야 했으니. 제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에게 의논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 위컴 씨의 인격에 대해 사람들에게 모두 말해야 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 제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위컴 씨에게 그토록 심한 치욕을 줄 필요가 있을까? 네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다시 씨도 자기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특히 여동생에 관한 일은 비밀로 지켜달라고 했어. 그런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은 채 위컴 씨에 대해 얘기한다면 믿어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다행히 위컴 씨가 곧 이곳을 떠난다니까 지금은 그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네 말이 옳아. 그의 과거가 밝혀지면 영원히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야. 어쩌면 지금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엘리자베스는 혼란스럽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다시든 위컴이든 제인이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기꺼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의 나머지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빅리가 제인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제인과도 함께 나눌 수 없는 비밀이 생긴 것이다. 그녀들이 집에 돌아온 후 첫 주가 금방 지나갔다. 두 번째 주는 군 부대가 메리튼에 머무르는 마지막 주였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젊은 여자들은 모두 의기소침해 있었다. 베니 집안의 두 딸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깊은 슬픔에 잠긴 키티와 리디아는 제인과 엘리자베스의 무관심한 태도를 자주 걸고 넘어졌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은 슬픔에 잠겨 부르짖었다. 리지 언니,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베니 부인도 어린 딸들의 슬픔을 함께 해주었다. 자신이 젊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로 괴로워하던 일을 떠올렸던 것이다. 정말이지, 나도 밀러 대령이 부대를 떠날 때 이틀 동안 꼬박 울었단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제 가슴도 미어질 것 같아요. 리디아가 말했다. 우리가 브라이튼에 갈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베니 부인이 말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지 않으시겠죠? 롱번에서는 이런 비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녀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단순히 재미있게 받아들이려고 애썼지만 때때로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다시의 비판이 옳았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빅리와 제인의 일에 그가 간섭한 것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 리디아의 우울한 기분은 얼마 안 가서 사라졌다. 연대장의 아내인 포스터 부인한테서 브라이튼에 같이 가자는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젊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는 리디아와 안지 석 달 만에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리디아의 기쁨과 베니 부인의 즐거움, 그리고 키티의 질투 섞인 울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이 초대가 리디아에게 눈꽃만큼 남아있는 상식마저 저버릴 위험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리디아를 못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동생이 알고 나서 미움과 원망을 터뜨리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리디아가 집에서보다 유혹이 더 많은 브라이튼에서 포스터 부인 같은 여자와 함께 지내다 보면 지각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많을 거라고 말했다. 만약 아버지께서 리디아의 경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우리가 당한 피해를 아신다면 그 애를 브라이튼에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벌써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너희 애인들이 리디아를 보고 놀라서 달아나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렇다면 안 됐구나.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라. 집안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혼하길 꺼리는 청년이라면 서운해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니? 제가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멋대로인 리디아의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애를 단속하고 타이르지 않으시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지도 몰라요. 키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키티는 리디아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잖아요. 교양 없고 게으르고 허영심만 강하고 완전히 제멋대로인 그 애들을 대체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결국 저희들까지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베닛은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온통 이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와 제이는 어디를 가든 존경받고 귀여움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 거다. 비록 동생 2명이, 아니 3명이라 말해야겠지. 아주 어리석더라도 말이다. 리디아가 브라이튼에 가지 않으면 집안이 조용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 포스터 대령은 지각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애가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겠지. 다행히도 리디아에게는 재산이 없으니 재산 때문에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을 테고 브라이튼에 가면 여기서와 달리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 이번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해 조금 배우도록 내버려 두자.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는 평생 가둬놓든지 무슨 방법을 생각해 보자꾸나. 아버지의 대답이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다시를 오만한 사람이라 단정했고 위컴의 말은 너무 쉽게 믿었죠. 하지만 다시의 편지를 읽고 난 뒤 엘리자베스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건 단순히 다시의 오만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상대의 태도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믿었던 것. 어쩌면 그녀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오만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인상적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남을 탓하는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과 가족의 모습까지 차갑게 돌아보기 시작하니까요. 특히 가족들의 경솔한 행동과 무례함이 다시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지 깨닫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결국 누가 더 잘났는지를 겨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착각을 인정하기까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성장하고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진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엘리자베스는 처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장 어려운 깨달음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서히 무너지는 편견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